네, 어제였죠.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간 첫 통화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언급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원전 협력 강화가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고리 1호기 해체 승인난 부분, 또 체코 수주, 미국, EU 원전 정책들까지 너무 호재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거기 이제 중동까지 네. 합류가 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정동욱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교수님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저께 이제 UAE 대통령이랑 통화를 가졌다고 하는데 전략적 동반자 관계면 어떤 부분을 이제 협의를 하겠다는 건가요? 원전 분야에서 가지고 이제 일단 그 바라카에 있는 4기 원전은 다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 마지막 이제 정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다 완료가 됐고. 근데 UAE 같은 경우에서는 추가 원전을 갖다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갖다가 뭐 2기를 더 할 것인가. 원래 그 바라카 부지는 4기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우리나라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또 다른 국가를 갖다가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원전 사업을 두고 이런 동반자적 관계가 지속될 걸로 보고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UAE로부터 뭐 에너지 같은 거, 뭐 가스가 될지 오일이 될지 이런 걸 또 수입할 수 있는 그런 또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동반자적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또 원전이 그런 기회를 또 굉장히 국가에게 만들었지요. 네. 사실 이제 원전 사업 자체는 정부의 전체적인 에너지 정책 기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 CEO 출신 인사가 지명이 됐는데 이것도 그러면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메시지가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건가요? 약간 좀 의외는 의외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에 있어서 뭐 최강자이긴 하지만 거기서는 네. 풍력 사업도 하고요. 네. 우리나라가 앞으로 풍력 사업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여기는 수소 사업도 합니다. 더군다나 또 이제 가스 터빈에서도 독보적인 또 기술을 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향후 에너지 쪽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요소가 되는 기술과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가지고 아마도 임명하지 않나 싶고요. 이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그 실사구시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실무적 경험도 갖고 있고 또 그전에도 관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을 갖다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적임자를 뽑지는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신정부도 원전을 지속적으로 이제 뭐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지원의 수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이제 정책 방향을 살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21대 대선할 적에 저는 뭐 과거처럼 뭐 탈원전을 하겠다, 원전을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원전이 필요한 에너지고 우리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안전을 지켜가면서 활용해주지 않나라는 것이 제가 받은 메시지고요. 그러한 메시지 기조 하에서 이번에 이제 산업부에서 보다 더 실질적으로 이걸 추진해 나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는 포트폴리오가 좋습니다. 이게 네. 뭐 원전만 하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쪽도 하고 풍력 발전 같은 거는 앞으로도 뭐 상당히 발전할 여지가 많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2038년까지 제 11차 정기본에 대략 한 40기가와트의 40기가와트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네네.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은 2기가와트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0배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라고 봐서 여러 가지로 봐서 적임자로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정부 정책의 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조는 저희가 쉽게 이해를 하면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이 되는데 원전의 비중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해 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그렇죠. 하면 되는 그렇게 건가요? 보시면 됩니다. 그 밸런스를 갖다가 이제 잘 취해 나가야 되는데 그 밸런스에 대해서는 좀 더 스타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뭐 과거와 같이 원전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돌아갈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네. 세계적인 기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또 우리나라 또 경제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추진해 갈 걸로 봅니다. 예. 그 지난주에 이제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이죠.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 승인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거고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원전이죠. 네. 1978년 4월 달에 가동에 들어갔는데 2017년 6월 달에 40년 운전하고서 원래 고리 1호기는 30년 운전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 10년을 갖다가 또 운전 허가를 연장해가지고 40년 운전하고서 2017년 영구적으로 들어갔고 지금 8년 됐죠. 이제 8년 만에 이제 인허가를 받아서 해체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첫째는 이제 그 우리나라가 원전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설,
운영 그리고 마지막 해체까지 전주기 사업을 갖다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됩니다. 즉, 뭐 흔한 말로 이런 말 하죠. 유럽에서부터 무덤까지. 아, 유럽에서 무덤까지 다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네. 우리나라 국내 기술 갖고서 이걸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또 다른 또 이제 외부 시각에서 보기에 우리나라가 원전을 갖다가 어떻게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해체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전 산업의 순환적 생태계를 갖다가 완전히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가능하게 된 것은 사실은 올해 2월 달에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 이른바 그 사용후 해결을 처리하기 위한 그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소 안에는 원전 안에는 그 사용후 해결가 들어있거든요. 그걸 빼내지 못한다면 그 해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빼낼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이 다 마련됐기 때문에 원전 산업계의 그 이른바 그 병목이라 할 수 있는 사용후 해결료 처분의 문제, 그 다음에 원전 해체 문제가 이번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음으로써 해소가 됐다. 이제 남은 거는 원자력 산업계가 이걸 말끔하게 성공적으로 완수해가지고 국민 신뢰를 갖다 보여주는 것,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 그것이 남았다라고. 그럼 지금은 완전하게 해체된 건 아니고 해체하는 법만 통과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해체를 하려면요, 그 해체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을지 그걸 다 처리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거기서 해체하다가도 혹시라도 사용 해결을 꺼내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예. 방사능 피폭 같은 게 문제가 있겠는가? 이런 걸 다 분석하게 됩니다. 그 분석한 결과가 어떠한 아주 굉장히 발생하기 힘든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주는 영향은 규제 기준의 3%밖에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다. 그 공정 과정이. 그래가지고 이게 승인을 받은 거고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체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체 기간은 12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7년까지 완전하게 해체하는 걸 잡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죠. 10년 동안. 그럼 그런 특별법 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술 전체가 다 들어있고 그런 거를 이제 어떤 학문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그걸 다 분석을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길 거야, 이렇게 하면 안 생길 거야 하는 거가 다 포함되어 있는 법이 통과가 된 거고 지금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좀 다른 이슈입니다. 하나는 사용 후 해결료고요. 네. 사용 해결료를 꺼내가지고 그걸 안전하게 보관하게끔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부지도 확보하고 시설을 지어라라는 게 사용 후 해결료를 처분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능 특별법이 올해 2월달에 이건 통과됐고 그래서 네. 그 법이 있어야지 이거는 2060년까지니까 무려 35년간 시행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 법이 됐고 이 원전 해체는 사실은 원자력 안전법에 이미 해체를 갖다가 할 수 있게끔 제도적 기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죠. 네. 이게 공정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런 걸 여러 가지를 다 해가지고 이번에 냈는데 그것이 8년에 걸린 거는 사실은 대개 원자력 발전소는 연구적으로 들어가면은 한 5년 정도는 이른바 그 냉각 과정을 거칩니다. 왜냐면 안에 방사선이 있기 때문에 방사선을 낮추면은 작업이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잡아가지고 했고 또 올해 그 사용 해결료 특별법도 마침 통과가 됐으니까 타이밍상 지금이 이제 허가를 낼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좀 상당한 기술적 분석을 합니다. 이제 고리 1호기 해체 이제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제 뭔가 국내 원전 해체 산업이 이제 성장 궤도에 들어섰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게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이제 성장 궤도에 들어섰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예. 이제부터 해체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요. 네. 들어가고 이제 12년 동안에 우리가 트랙 레코드를 갖다가 이제 갖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원전 해체하는 기술을 갖다가 증명하게 된다면은 세계적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전 세계에서 현재 그 영구 정지된 원전이 대략 한 200기가 좀 넘습니다. 대략 그 원전 국제기구에 의하면 211기라 그러는데 대략 네. 200기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전망하는 것이 2050년까지 대략 한 200기, 현재 한 400기 돌고 있거든요. 400개의 원전이 돌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는 해체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했거든요. 그럼 2050년까지 대개 한 400기 정도가 해체된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고리 1호기의 그 해체 비용을 약 1조 800억, 1조 790몇 억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400 하게 되면은 대략 한 400조 원 되죠. 예. 400조 원 되는데 해외를 간다면 좀 더 비쌀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은 있는 것이죠.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간단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우리나라도 거기에 일단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원전 해체할 수 있는 국가가 기술력이 어느
어느 국가가 있어요? 그 원전을 먼저 시작한 선도국들, 예를 들면 미국, 뭐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다 해체 경험이 있습니다. 해체 경험이 있고 자체하고 있는데 다만 이거에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그 해체를 갖다가 즉시 해체 전략을 택한 거 똑같습니다. 12년 내에 해체가 하겠다는 네. 것은. 근데 해외 같은 거는 해체는 약간 좀 만만디로 하더라고요. 좀 천천히.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41개 발전소가 이제 연구 정지됐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지금 해체 작업을 이미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완전히 완료된 거는 9기 정도 완료됐더라고요. 총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 거예요? 그게 그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네. 회사마다 달려서 뭐 이제 즉시 해체 이 전략을 택하게 되면은 우리 고리 1호기 한 것처럼 10년 내외로도 하고 어떤 데는 한 20년, 30년 잡아요. 왜냐면 이것이 해체라는 건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회사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그 돈 갖고서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회사의 재정적 상황, 그다음에 회사의 전략적 추진 방향, 그리고 그 부지를 내가 빨리 복원해가지고 뭐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그러면 빨리 하는데 어차피 그 부지 뭐 거기 놔둬도 좀 되지. 그러면 또 천천히 가고 또 지역 주민과의 또 합의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네네. 합의도 있어서 그 의외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빨리 해체하는 걸 원치 않아요. 왜냐면 빨리 해체해가지고 다 떠나면은 그 지역의 경제가 침체하게 되니까 해체하는 과정 중에는 어쨌든 간에 그것이 뭐 발전할 때보다는 좀 작지만 거기에 지역 경제의 어떤 소스가 되니까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서 그건 회사마다 다릅니다. 아까 한 기에 1조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10년 걸린다 그러셨잖아요. 하나 해체하는데. 네. 그럼 예를 들면 1조라는 게 10년 동안 들어가는 돈이 1조라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처음에 딱 들어가고 뭐 이렇게 뭐 중간중간 들어가거나 이걸 합친 건가요? 보통 얘기할 때. 그 처음에 1조 쏟아붓고 또 매년 들어가면 돈이 엄청나죠. 근데 그거는 이제 12년 동안에 투자하는 돈이 대략 한 1조 7, 800억 이렇게 하나에? 예, 한 기에 한 하게 개에. 되니까 요즘 원전 하나 짓는데 한 6조 들거든요. 6조 드는데 고리 1호기는 좀 작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략 한 20% 20% 정도고 정도. 이 원전 해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수력 원전에서 이걸 갖다 충당금으로 잡아놓습니다. 충당을 잡아놓는데 원전 하나당 대략 한 8,600억 정도로 이렇게 예상해가지고 충당 잡았는데 이번에 이제 실제 작업되면서 1조 뭐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니까 아마 그 충당금을 갖다 좀 높일 거예요. 높일 거고 현재 현금 적립된 것도 9,600억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2년 동안에 그거를 해체한 데서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저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사실 좀 약간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약간의 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한 애널리스트 분이 그 탈원전에 대한 기조를 갖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신재생으로 다 이제 전력 수요가 다 커버가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네. 못할 거 없습니다. 돈의 문제죠. 아니 뭐 세상에 뭐 어떤 기술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 못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로도 다 커버할 수 있는데 실제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 전기요금 단가를 보게 되면은 원전이 대략 한 70원에서 80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지금 재생에너지는 160원 수준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비싼 거죠. 비싸죠. 비쌀 예.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하려면 재생에너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는 ESS, 그렇죠. 그 예. 에너지 정리가 붙어야 돼요. 근데 그 에너지 저장 장치도 또 만만치 않게 비쌉니다. 네. 그래서 뭐 누구나 다 이제 그 유기농 식품 이런 거 먹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거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돈 많은 분들은 유기농 식품 먹는 데서 그거 사는 데서 주점이 없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슈퍼마켓에서 쇼핑할 때 보면 이거 내가 유기농 식품 이거 사야 되나? 아니면은 오늘은 좀 뭐 유기농 아닌 거 없고 다음에 돈 좀 생기면 또 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항상 이게 실리적인 면점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뭐 못하느냐 그러면 할 수 있죠. 돈만 많으면. 예. 결국 원전은 인스턴트 식품이고 그 풍력이나 이런 신재생은 유기농인 거라고 딱 보면 되나요? 그냥 비용 차이가 나니까. 뭐 그렇게 뭐 쉽게 표현을 보면? 하자면은 왜냐면은 이제 뭐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는 원전이 안전도 그렇고 또 사용해야 할 폐기물도 그렇고 이런 데 있어가지고 재생보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문가에 따라서는 이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온실가스도 좀 적게 내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신재생으로 넣지 않았나요? 원자력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그 텍소노미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친환경 에너지 경제 활동을 정의하는 것인데 2022년도에 텍소노미에다가 원전을 넣었죠. 단 거기에 단 조건을 하나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2050년까지 과도 기조를 하자. 왜냐하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원전 없이는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예, 예. 그래서 가서 보고 그럼 205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 가서 보자는 것이죠. 그때 가서 원전이 충분히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걸 갖다 보이고 그다음에 신뢰를 얻게 된다면 더 연장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탄소 배출이 없는 거는 원전이 확실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화석 연료 에너지 사용은 줄여가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이제 원전은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간다 하더라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구조인 거죠. 여전히. 맞습니다. 예. 그 인류가 갖고 있는 수단은 두 개밖에 없어요. 재생에너지하고 원자력하고 네. 이 그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둘 중에서 두 개를 갖다가 어떻게 적절히 믹스해가는 건 이제 경제적인 환경, 예. 근데 국민 수용성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하겠다. 그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비즈니스 그 채널이니까 주식 투자할 때 몰빵하는 건 똑같죠. 그때 항상 밸런스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 단가로 봤을 때도 재생 에너지가 아직은 더 비싸고 맞습니다. 그 비쌀 뿐 아니고 근데 재생에너지는 이제 뭐 다 좋은데 하여간에 그 자체로 단가가 비싸고 거기에 이제 ES에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전력망이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워요. 지금 예. 이제 송전망을 깔지 못해가지고 예. 근데 재생에너지는 원전 같은 거에 비해 가서 훨씬 더 많은 송전망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니 그 애널리스트 분이 원전이 더 단가가 싸다고 하셔가지고 교수님 나무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원전의 단가가 싸다고 하셨어요? 예. 그 바른 말 하셨네요. 그럼 그분이. 예. 근데 이게 재생에너지 단가가 우리나라는 좀 그 비싼 것이 이게 많이 그 토지 이런 데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토지 이런 데 관련돼 가지고 아무래도 좀 이게 굉장히 많은 이제 토지 필요하는데. 근데 지금 트럼프가 또 약간은 신재생 열심히 가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또 화석연료 계속 더 쓰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나는 실리를 추구하겠다. 지금 재생에너지 갖고 가져가면은 이게 뭐 되겠냐. 미국은 가스도 풍부한데 그러니까 가스 발전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원전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전략적인 군사시설 그다음에 그 AI를 갖다가 서포팅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원자력으로 전기를 공급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24시간 상시로 공급할 수 있거든요. 전략적 군사시설 같은 거, 레이더 기지 같은 것들, 그다음에 또 AI 데이터 센터 같은 거는 24시간 돌아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신뢰성이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거는 이제 원전을 갖다가 쓸 수 있도록. 근데 거기도 이제 부지 같은 거하고 인허가 내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 없고. 그러니까 예. 미 정부가 갖고 있는 미 국립연구소가 갖고 있는 그러한 부지와 시설을 활용하라라고 행정명령까지 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놀랍죠. 뭐냐면은 이미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때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이에요.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인데 그때도 원전 3배 증설을 하겠다. 2050년까지. 그래가지고 현재 한 100기가와트 좀 안 되는데 94기가 된다. 근데 이걸 300기가와트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딱 들어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입니다. 바이든이 300 했단 말이야? 나는 400이야. 그래가지고 2050년까지 나는 400기가와트를 목표로 한다. 라고 해서 질르셨어요. 질러가지고 그걸 행정명령 하면서 400기가와트를 가기 위해서 인허가 이런 규제체제 이런 거 갖고 뭐 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그 심사 같은 거 끌지 말고 빨리 내주라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400기가 되면 해결료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해결료 같은 거 이제 공급시설 갖다 확충해라. 그리고 놀라웠게도 사용 해결료 재처리를 갖다가 미국에서 하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금지시됐어요, 미국에서. 지난 수십 년간. 왜냐면 미국에 사용료를 제출하는 순간 이것이 혹시라도 다른 나라도 미국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그러면서 이제 핵 비확산에 그 저해가 될까봐. 그런데 아니 지금 해결료 없는데 나중에 400개만 해결료 어떻게 공급해? 그러니까 사용해결료 제출이 뭐 추진해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당한 아주 뭐 획기적인 저로 봐서는 약간 좀 그걸 보면서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정책 전환을 해가지고 굉장히 푸시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 저 자신도 약간 의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미국의 원자력 산업은 거의 뭐 다 죽었거든요. 예. 웨스팅하우스 하나 남았고 전반적으로 보는데 미국은 연간 한 3기가와트 정도는 서포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뭐 25년 남았으니까 3기가와트 맥시멈으로 한다해도 75기가와트밖에 못하니까 400기가와트에 4분의 1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못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이때 먼저 손 내밀어 가지고 도와줄게. 예. 우리하고 파트너십 하자. 우리 그 바이든 행정부 때 원전 동맹했으니까 우리 원전을 더 가자. 그러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바이든은 원전 동맹했던 우리는 원전 동동맹을 하겠어라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조선산업 이게 미국이 손 내밀어서 하지 않습니까? 예. 똑같이 저희도 이제 원전도. 원전산업을 손 내면 좋겠는데 그 미국이 먼저 우리 원전 산업에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봐요. 아, 왜냐면 예. 미국이 원조 국가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기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제시해야 예, 그러니까 되겠네요. 웨스팅하우스하고 예. 이런 관계가 우리가 뭐 1월 달인가 무슨 뭐 MOU도 맺어가지고 서로 이제 해외 시장도 같이 가자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기회에 미국에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원전 인프라 갖고서 그걸 사포팅하겠다 나가면은 400기가와트에 뭐 10%만 해도 이게 40기가와트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네네. 전체 원전이 26기가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미지의 본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